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키우며 아픈 남편을 돌보고 있는 40대 여자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믿고 따랐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 무서워졌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상처를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멀고 아픈 남편까지 건사해야 하기에 이런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데 이곳에 제 속을 털어내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우선 저희 가족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귀농을 하셔서 현재 딸기 농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원래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IMF가 터졌을 때 명예퇴직을 당하시고 모든 도시 생활을 정리하셨죠. 그리고 퇴직금으로 시골에 내려가 딸기 농장을 인수하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고등학생이었고 아래 남동생은 초등학생이었어요. 공부가 중요한 시기였던 저와 동생은 할머니 댁에서 생활을 하게 됐고 부모님은 농장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농사 한번 지어본 적 없던 분들이라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죠. 나중에 들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들 얼마 못하고 뜰 거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당장 들었을 땐 서운한 마음이 생길 말이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셨거든요. 심지어 아버지는 딸기가 겨울에도 밖에서 자라는 줄 아셨다니까요.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도 모르셨으니 농사에 대해선 완전히 문외한이셨어요. 그런데도 전 재산을 다 걸어서 딸기 농장을 하기로 결심하셨죠. 대책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비범하다고 해야 할까요? 막무가내 아버지 덕분에 엄마만 생고생을 하셨어요. 처음 몇 해 동안은 딸기 재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시설이 다 되어 있는 농장을 인수하셨지만 수리할 곳이 많아서 새로 시설을 해야 할 정도였어요. 이런 걸 눈팅이라고 하나요? 눈 뜨고 다 보이면서 속았던 거죠. 대지랑 시설들 산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하셨기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 유지를 하셨어요. 돈 벌려고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빚만 생겼다고 엄마랑 얼마나 싸우셨는지. 엄마는 애초에 농사 같은 건 못한다고 귀농을 반대하셨는데 해가 지날수록 상황이 좋지 않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엄마의 잔소리에도 묵묵히 농장 일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해? 절대 안 돼. 끝까지 갈 거야 난. 여보 제발요. 당신이 무슨 이팔 청춘인 줄 알아요? 내일 모레 환갑인 사람이 왜 이리 사리분별을 못해요? 지금이라도 손 텁시다. 이러다가 우리 알거지 되겠어요. 손 털면 갈 곳은 있어? 이제 세상은 우리 안 받아줘. 그럼 뭐 먹고 살래? 애들 아직도 공부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그걸 다 무슨 수로 뒷바라지 할 거냐고. 그렇다고 계속 믿지는 장사할 순 없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다 잃는다고요. 나 믿어줘. 나 믿고 제발 따라와. 당장 한 술에 배부를 수가 있어? 하다 보면 수가 나오겠지. 제발 좀. 아버지는 불안해하는 엄마를 더 답답해 하셨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성공할 수 있는데 왜 다 포기하려고 하냐고요. 자신을 믿어달라고 절규 같은 부탁을 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명예퇴직 당하시면서 마음고생 많이 하신 아버지셨어요. 직장에 입사하고 가족도 등한시하고 회사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청춘과 열정을 쏟아부으셨는데 회사가 힘들다고 나이 들어 더 이상 효율이 나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내쳤을 때 아버진 인생의 밑바닥을 느끼셨을 거예요. 퇴사 이후 무기력하게 매일을 보내시던 아버지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귀농인들의 다큐를 보시고는 바로 결심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신 거였어요.
아버지는 패배자로 살기 싫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다시 재기하시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셨기에 앞만 보고 달려나가셨죠. 그런 아버지를 저는 응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시골로 전학을 가겠다고 했어요. 너까지 왜 이렇게 속을 썩여? 이제 고3이 코앞인데 시골로 전학 와서 무슨 수능 준비를 한다는 거야? 너 대학 안 갈 거야? 엄마도 나 잘 알잖아. 공부. 그래, 중간은 하지. 그런데 나 공부로 먹고 살 머리는 아니잖아. 그럴 바에야 일찍이 아버지 하시는 일 배워서 나도 도움되고 싶어. 나 엄마 아빠랑 같이 딸기 농사 지을래. 맨날 흙 만지고 땡볕에서 고생하는 거 안 보이니? 네가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겠다는 거야?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아버지, 저 전학 올래요. 딸기 농사 아버지랑 같이 지을게요. 저 아버지한테 힘이 돼드리고 싶어요. 에이, 정말 그렇게 해도 되겠냐? 나는 꼭 딸기로 승부 볼 거야. 근데 언제 성공할지 시간은 정할 수 없다. 알아요. 그래도 10년 후에는 뭐가 돼도 되어 있겠죠. 아버지, 나 아버지랑 농사 지을게요. 아이고, 저것이 진짜 부녀지간이 똑같아. 어쩜 그렇게 내 속을 뒤집어 놔? 엄마, 믿어줘. 나 진짜 잘해볼게. 고등학교 졸업도 하지 않은 제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딸기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 엄마가 정말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하나 있는 딸내미 좋은 집안 괜찮은 남편 만나 편하게 살길 바라셨는데 고생길 훤한 농사일에 대학도 가지 않겠다고 하니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어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나 저는 꼭 아버지를 돕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직장 생활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요. 그 성실하고 회사밖에 모르는 아버지를 가차없이 내동댕이 치는 걸 제가 다 봤잖아요. 그래서 더욱 내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요. 결국 제 뜻대로 고등학교를 시골로 전학하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동생에게도 슬쩍 같이 가자고 말을 꺼내봤지만 동생은 딱 잘라 싫다고 했죠. 아버지가 안타까운 저와 달리 동생은 아버지를 실패자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동생 입장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동생이 철딱선이 없게 보이고 한심하게 여겨졌어요. 입고 자고 먹고 공부하고 그 모든 게 부모님 덕분에 편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요. 화가 나서 한마디 해봤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는 걸 보고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귀에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때가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오겠지 여기며 동생과 떨어져 지냈죠. 호기롭게 시작한 딸기 농사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저 역시 도시 생활만 했기에 농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부터가 저에게는 큰 문제였죠. 풀도 많고 벌레도 많고 쥐를 입에 물고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면서 기절초풍할 뻔한 일도 있었어요. 이사도 했고 학교도 전학한 상황에 싫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적응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하겠다고 했기에 피할 수도 없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막다른 벽이다 생각하며 생활을 했죠. 처음에는 하루도 못 있겠다 싶더니 점점 익숙해졌고 3개월 정도 지나자 원래 그곳에서 살던 아이처럼 변해갔어요. 엄마야, 너 머리에 거미 있어. 거미? 떼줘. 야, 네가 해. 나 못해. 엄마는? 여기 산 지가 얼만데 아직도 그래. 거미가 뭐라고. 아유, 너 진짜 대단하다. 여기서 나고 자란 애 같아. 지 아빠 닮아서 적응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잘하면 좋은 거지. 아직도 벌레 하나에 그렇게 놀라면 농사는 어떻게 지어? 으이그 잘났어 정말. 그렇게 잘하면 둘이서 다 해. 나는 지원이한테 갈 테니까. 안 되지. 우리 이미 한 배 탔어 엄마. 엄마도 이젠 받아들여. 딸기로 승부 본다잖아 아빠가. 난 싫어. 벗어나고 싶다. 얼굴에 기미가 얼마나 생겼는지. 아휴,
햇빛이 얼마나 센지 선크림도 다 뚫어. 엄마는 천상 여자다, 여자. 이놈의 치즈배가 엄마 놀릴 거야? 과장이 아니라 엄마는 정말 농사 지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깍쟁인지 우리 엄마지만 평생 전업주부로 살면서 집안일만 하셨기에 고되고 험한 일을 잘 못하셨어요. 그러니 아버지한테 애처럼 찡찡거리셨겠죠. 어쨌든 저는 엄마 말대로 적응을 빨리 했고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제가 그렇게 자리를 잡는 동안 남동생은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을 했죠. 어른들 눈피해서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녔는데 부모님은 몰라도 누나인 저는 다 꿰고 있었어요. 제가 현장엔 없지만 저의 눈과 귀가 되어줄 친구들은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거짓말 아니고 하루에 한 건씩 목격담이 들려왔어요. 담배를 피우더라. 술집에서 봤다. 여자랑 손잡고 가더라. 친구들끼리 패싸움 하더라. 정말 하나같이 비행 청소년이 하는 짓들을 하고 다녀서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목격담이 들릴 때마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잔소리를 해댔더니 나중에는 제 전화를 차단 걸었더라고요.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는지 누나된 입장에 걱정만 한가득이었어요. 그래도 목격담만 들려와서 부모님께는 쉬쉬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형 사고를 쳤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았더니 동생이 잡혀왔다고 보호자가 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얼마나 놀랐던지. 마침 금요일 저녁이라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고 둘러대고 동생 잡으러 갔죠. 가는 동안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경찰서로 들어갔고 교복 입은 것들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익숙한 뒤통수가 보였어요. 아, 누구야 씨? 누구야 씨? 야 박지원, 너 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냐? 아이씨, 말 이쁘게 못하지? 어? 요 입을 그냥 말로 해. 이거 놔. 경찰서에 붙잡혀온 주제에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아주 불순했어요. 잘못한 것도 모르고 뻗대는 모습에 얼마나 열이 받던지. 부디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담당 경찰관과 면담을 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고 공터에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민원이 들어와 잡혀온 거였죠. 소주 한 병이었고 남자애 5명이서 나눠 마신 것 같던데 여튼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놀다가 민원이 들어온 것 같더군요. 얼마 마시지도 않아 정신도 멀쩡했기에 훈방 조치가 내려져 집에 갈 수 있었어요. 이런 일로 1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달려 경찰서에 오게 된 게 여전히 화가 난 저는 씩씩거리며 동생을 데리고 나가는데 경찰서 입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죠. 너 지혜 아니야? 용진이 오빠? 우와, 야, 여기 웬일이야? 오빠는? 오빠 경찰이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형사지. 와, 대단해. 진짜 대단해.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살던 오빠였어요. 중학생일 때 잠시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오빠였죠. 당시에 대학생이던 오빠는 너무 잘생겨서 제가 좋아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 오빠를 경찰서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둘은 우연히 만들어준 만남에 서로가 너무나 반가웠고 며칠 뒤 다시 만나 회포를 풀었어요. 오빠는 여전했죠. 중학생 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한때 좋아했던 오빠라서 그런지 함께 있으니 예전에 가졌던 그 설렘이 그대로 되살아났어요. 다시 중학생 때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땐 오빠가 저를 제대로 봐주지 않았었는데 저도 나이를 먹어 성인이 돼서 그런지 저를 쳐다보는 오빠의 눈길이 어딘가 남달랐어요. 서로에게 조금씩 끌렸던 것 같아요. 결국 한 번의 우연으로 만남이 이어진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서로 사는 곳이 달라 자주 보진 못했지만 꾸준히 만남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오빠가 고백을 했고 우리는 연인이 됐죠. 장거리 연애라 자주 보진 못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오빠도 저도 하는 일이 있어서 바쁜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빠는 형사를 하고 있었기에 범인을 잡는다고 바빴고, 저는 딸기 농사를 짓는다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딸기로 승부를 보겠다고 했던 아버지의 말대로 5년이 지나가면서 점점 농사가 수익을 보기 시작했어요. 버는 족족 투자를 하셨던 아버지였고, 그 투자가 결실을 보기 시작한 거죠. 힘들다고 투덜거리기 바빴던 엄마도 어느새 프로 농사꾼이 돼서 밭일이든 수확이든 척척 알아서 일을 해냈으니 우리 가족 합이 좋아 일이 잘 돌아갔어요. 그리고 도매시장 판매만 하던 팔로를 제가 온라인에서 직거래로 팔기 시작했고, 거기서도 수입이 꽤 짭짤했어요. 한번 주문하신 분들이 또 주문 주시고 단골들이 늘어갔죠. 알바비도 못 받던 처음에 비해 5년 뒤가 되니 제 또래 친구들보다 몇 배나 수입이 됐어요. 그러니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했죠. 농사 짓는다고 별종 취급하던 그 친구들이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연애 사업도 잘 챙겨서 오빠와는 꾸준히 연애를 했고, 8년의 연애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일은 제 동생에 관련된 일이었죠. 경찰서에서 제 동생을 본 오빠는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던지 제가 없는 동안 꾸준히 동생도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고민도 들어주고 혹시 꼬이는 불량서클 친구들도 떼어내주고, 같은 남자로서 대화도 많이 나눈 것 같았어요. 아빠가 해주셔야 할 부분들을 오빠가 대신해준 거죠. 덕분에 동생은 점점 생각을 달리 먹었고, 고3이 됐을 때 진로를 경찰대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가족들은 당연히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태 공부랑 담 쌓고 살았던 동생이 1년 동안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경찰대 들어갈 성적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적에서 막히자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일단 입학을 하고 나중에 편입을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결국 경찰대로 입학을 했어요. 오빠 고마워. 지원이 내 동생이지만 커서 뭐가 될지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오빠가 있어서 제대로 잘 큰 것 같아. 아니,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다 지원이가 한 거지. 아니야. 우리 아빠 귀농하시고 지원이가 정말 힘들어했어. 혹시나 영영 어긋날까봐 나 걱정 진짜 많았거든. 그 망나니가 경찰대라니. 우리 부모님 너무 감격해서 우시기까지 했다니까? 내가 도움됐다면 다행이고 다 너 때문이지. 너한테 점수 따려고 한 거니까. 뭐야? 아니 정말이야. 너한테 점수 따려고 한 거야. 나 듬직하지? 엄청. 진짜 듬직해. 시집와도 걱정 없을 만큼 듬직해? 뭐라고? 내가 네 인생 책임질 수 있는데 나 듬직하니까 네 인생 맡기는 거 어때? 오빠. 나랑 결혼하자. 내가 든든하게 너 지켜줄게. 응? 연애한 지 8년 만에 오빠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듬직하고 멋진 모습으로 평생 함께 하자고 고백을 했죠. 그 고백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그해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결혼식 날 저도 오빠도 정말 행복하게 웃었어요.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모른 채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밝게 웃기만 했죠. 그때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네요. 돌아갈 순 없는 그 순간이 아련하기만 해요. 결혼을 하면서 저는 딸기 농사에서 손을 뗐어요. 온라인 판매만 도와드리고 직접적인 일은 못하게 됐죠. 그래도 큰 걱정은 없었어요. 다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자리를 잡았기에 한 사람 빠져도 두 분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결혼한 그 해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게 됐고, 그 이듬해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을 낳게 됐어요. 딸을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 작은 아이를 들고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자기 인생에서 이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거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왜 그 말을 지키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이 순간에는 원망스럽기만 하네요.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자상한 시부모님들이 곁에서 육아를 도와주셨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넣어본 아파트 청약이 당첨돼서 우리 집이 생긴 것도 좋았어요. 생명수당이 조금 추가된 공무원 월급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소소하게 아르바이트도 해가며 재산을 불리는 재미도 있었죠. 다 좋았어요. 하지만 딱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남편이 하는 일이었어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형사라고 자부심 가지며 일을 하는 남편이었지만 아내된 입장에 저는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수시로 야근도 하고 외박은 밥 먹듯이 했어요. 딸아이를 한 달에 한 번 볼 때도 있고 아이가 주로 보는 아빠 얼굴은 영상통화를 통해서였어요. 거기다 흉악범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몸이 성한 곳이 없으니 집에 올 때마다 생기는 상처들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범인은 당신 혼자 다 잡아? 하다 이번엔 칼까지 맞고 오니?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상처 입었어. 그래서 칼 맞은 게 당연하다는 거야? 돈 꼴랑 몇 푼 받는다고. 당신은 목숨이 몇 개나 돼? 쟤야 왜 그래? 나 지금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자꾸 화낼 거야? 속상해서 그렇잖아. 속상해서. 내 남편 고생하는 거 싫어서. 알았어. 미안해. 응? 내가 잘못했어. 몰라. 오빠는 맨날 괜찮다고만 하고. 당신이 무슨 로봇이야? 미안하다. 조심할게. 몇 번이나 다른 일 하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해봤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함께 일하는 팀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만 쏙 빠지냐면서 서로에게 목숨 빚을 지고 살기에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혹시나 잘못되면 저와 딸은 어쩌라고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건지 남편이 야속하면서도 이 일이 천직이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저 같으면 무서워서 현장 출동도 못할 것 같은데 남편은 그런 일은 아무렇지 않은 듯 척척 해냈으니까요.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흉악범들 더 많이 잡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딸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범죄 현장에 나간다고 하면서 담담히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형사직을 하고 있는지 알지만 제 입장에선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래도 자잘한 상처는 있었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일은 없었는데 아이가 6살이 되던 해에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 병원 침대에서 누워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나 걱정하던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사고 연락을 받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집 앞 빵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월급을 받은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집에 온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았고 좋아하는 삼겹살에 소주도 준비했죠. 지금처럼 봄이 왔던 때라 마트에서 싱싱한 미나리도 한 단 샀어요. 남편이 정말 좋아하는 미나리였죠. 술 한잔 하면서 맛있게 고기를 구워줄 생각에 바리바리 장을 봐서 집에 왔는데 그때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이 옥상에서 떨어졌다는 전화요. 형수님, 형님 지금 병원으로 출발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잘 치료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십시오. 그 병원 어디예요?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 가까이 있는 대학병원이에요.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범인을 쫓다가 옥상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손이 덜덜덜 떨리고 다리에 힘이 쭉 빠졌지만 남편이 실려간 병원으로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급히 시부모님께 연락을 했고 시아버님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죠. 아이를 데리고 갈 수는 없어서 시어머님이 딸을 맡아주셨고요. 아버님도 갑자기 떨어진 날벼락 같은 소식에 긴장을 하셨는지
병원으로 가는 동안 말씀 한마디 없이 운전만 서둘러 하셨어요. 손에 땀이 나는지 연신 바지에 손바닥을 닦으면서요. 저 또한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눈물만 흘리면서 앞만 주시했어요. 그때 어떻게 병원으로 갔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그만큼 제 머릿속에는 온통 다친 남편 생각으로 가득했죠. 병원에 도착해 남편을 찾았어요. 옥상에서 떨어진 남편은 하필 머리가 먼저 떨어져 두개골이 박살이 났다는 끔찍한 소리를 들었고 응급수술에 바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억겁과 같은 시간이 흘렀어요. 기다리는 동안 1분 1초가 너무나 더디게 흘렀죠. 아버님도 저도 수술이 무사히 잘 돼 남편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만을 빌고 또 빌었어요.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나오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마취해서 깨어나 봐야 안다고 했고 하얀색 붕대로 칭칭 감긴 남편을 드디어 내 눈으로 보게 됐죠. 오빠! 오빠 나왔어. 듣고 있어? 나 왔으니까 안심해, 응? 오빠!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마취 때문에 의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 목소리를 듣고 조금이라도 안심하길 바라는 마음에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홀로 수술을 받는 동안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발 무사히 눈을 뜨기를, 그리고 내 눈을 봐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이후로 눈을 뜨지 못했죠. 매일매일 남편이 눈을 뜨길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기어코 눈을 뜨지 않더군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내 남편에게 뇌사 판정을 내렸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오빠 듣고 있지? 내 말 듣고 있지? 일어나. 야, 김용진, 일어나란 말이야! 형수님 진정하십시오. 나랑 하늘이는 어떡하라고 이러는 거야? 나쁜 놈? 이 나쁜 놈아! 형수님. 안 돼, 김영진. 이렇게 갈 수 없어. 눈 뜨란 말이야!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내 인생에서 남편이 없는 삶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죠. 이 사람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있을 수 없었고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계에 의해 숨을 쉬고 있다는 의사의 말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남편의 손은 따뜻한데, 피가 돌아서 여전히 몸은 따뜻한데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니, 이 몸뚱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 미칠 것 같았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미칠 것 같았어요. 형사 그만두면 나중에 시골 가서 나랑 포도 농사 짓는다며. 우리 아빠 농장 옆에서 포도 키우면서 살기로 했잖아. 어서 눈 떠서 약속 지켜. 대한민국 형사가 약속도 안 지키고 이게 뭐야? 약속 지키란 말이야, 오빠.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다가 결국 탈진한 저는 기운도 없이 남편의 손만 잡고 조용히 읊조렸어요. 약속 지키라고. 나한테 손가락 걸고 약속한 거 지키라고. 이 말만 계속 반복했죠. 하지만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이지 않았어요. 눈도 뜨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제가 울던지 말던지 그저 조용한 숨소리만 뱉어낼 뿐, 마지막 희망조차 품지 못하게 하려는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내 남편의 뇌사 판정을요. 그때부터 지루한 간병 생활이 시작됐죠.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따뜻한 남편의 손과 다리를 주물러 가면서 꼭 깨어날 거라고 혼자 최면을 걸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남편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했죠. 아이의 아빠로, 저의 남편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흐르고 시부모님도 점차 발걸음을 줄이셨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 곁을 지켰어요. 신락 같은 희망으로, 혼자만의 헛된 희망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저에게 얘기 좀 하자며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몰골이 많이 상했구나.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너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 전혀 그렇지 않아. 산송장이라고 해도 믿겠다. 어머님, 너 그동안 할 만큼 했어. 그거 하늘이 아비도 다 알 거다. 너한테 계속 이 짐을 지울 수는 없어. 아직 한창인 나이에 기약 없는 병실 생활만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니?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들과 이혼해라. 이혼하고 너는 네 삶 찾아가. 어머님, 네 남편이기도 하지만 내 아들이기도 해. 내 자식은 내 몫이지 네 몫이 아니다. 너희 시아버지와도 얘기가 다 된 거야. 우리가 이제 맡을 테니 너는 그만 손을 놔. 싫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애 아빠예요. 내 남편이고요. 저는 포기 안 해요. 어머님, 그 사람 살아 있어요. 어머님과 저는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자꾸만 이혼을 하라고 하는 시어머님이 너무나 야속했죠. 어떻게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물러서지 않으셨죠. 본인이 다 업고 가겠다고 하셨고 저에게는 선을 그으셨어요. 하늘이 생각은 안 하니? 너 언제까지 여기 매달려 있을 거야? 네 딸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야. 네가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불쌍한 건 네 자식이야. 제발 이혼하거라. 내 아들과 이혼해. 싫어요, 어머님. 안 돼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제발. 싫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사정했어요. 제발 저를 내치지 말아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단호하셨고 냉정하셨죠. 딸을 생각하라는 말씀에 조금씩 흔들렸어요. 이미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저는 매일 찾아와 이혼하라는 어머님의 말씀에 결국 두 손을 들었고 이혼을 하겠다고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제 눈에는 더 이상 생기가 없었어요.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젠 뭐가 더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고 시키는 대로 하면 고통이 사라질까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됐죠. 오늘은 내가 병실에 있으마. 집에 가서 쉬어. 아니에요. 제가 말 들어. 정 떼야지. 그래야 멀어질 것 아니냐. 네. 어머님의 말씀에 짐을 챙겨 병실을 나섰어요. 낮엔 일을 하고 밤엔 병실에서 남편과 함께 잤죠. 딸은 친정 부모님께 맡긴 채 남편에게 매달려 4년을 보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의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4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직접 겪었잖아요. 눈을 뜨지도 몸을 움직이지도 않은 채 인형처럼 누워만 있는 남편을요. 그제서야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어요.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내 남편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터덜터덜 곧 쓰러질 듯한 몸짓으로 병원을 나섰어요. 머리는 집에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마치 가기가 싫은 듯 몸은 움직이지 않았죠. 병실을 올려다보며 눈물이 흘렀고 저는 다시 발길을 돌려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병실에 가면 어머님이 역정을 내실 것 같아 1층 대기실에 앉아 깜빡 졸았는데 눈을 떠보니 새벽이었어요. 그 시간이면 어머님도 주무실 것 같아 병실로 올라갔는데 문 앞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름이라 병실 문이 열려 있었고 새벽이라 주인은 조용했죠. 문 바로 앞에 남편의 침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다 들렸죠. 그래, 야간반이니? 아유, 피곤하겠다. 그래. 이제 다 끝났어. 아가, 네가 고생 많았다. 이제 다 됐어.
도장 찍기로 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이제 다 끝나는 거야. 듣고 있자니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가라니. 남편은 외동이라 다른 형제가 없는데 누구에게 아가라고 하시는지 의아스럽기만 했어요. 게다가 그 사람이 제 이혼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말투에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급히 발길을 돌려 1층으로 내려왔고 좀 전에 들은 이야기를 곱씹어 봤어요. 분명히 시어머님은 아가라고 하셨고 제 이혼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머릿속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안개가 깔린 듯 답답하기만 했던 머릿속이 팽팽 돌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대체 시어머님이 숨기는 게 무엇인지 꼭 알아내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 어느 정도 맞장구를 쳐줘야 했고요. 며칠 뒤 저는 어머님을 만났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 만났고 저는 머뭇거림 없이 바로 도장을 찍었어요. 제가 도장을 찍던 순간 어머님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놓치지 않고 봤어요. 저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죠. 볼일이 끝난 어머님은 잠시 아쉬운 듯 인사말을 건넸고 저도 우는 척을 하며 연기를 했죠. 카페를 나선 어머님의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바로 택시를 타셨는데 운 좋게 저도 바로 탈 수 있었고 미행이 시작됐죠. 어머님은 택시를 잡고 한참이나 가셨는데 차가 멈춘 곳은 어느 병원이었어요. 제 남편이 있는 곳은 아니었죠. 몰래 뒤를 밟았어요. 미행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여기셨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병실로 올라가시더군요. 어느 병실 속으로 쑥 들어가셨고 안쪽 환자 침대로 향했어요. 그곳엔 남자 환자와 어떤 여자가 있었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아가, 피곤할 텐데 와 있었구나. 엄마 어떻게 됐어? 도장 찍었어? 그래, 오늘 드디어 찍었다. 진짜? 어머님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규현씨 살 수 있겠다. 그죠? 처음 보는 낯선 두 사람이 시어머님을 보며 어머니라고 했어요. 깜짝 놀란 저는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그들 옆에 있는 환자 침대로 향했고 커튼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마침 환자는 자고 있어서 제가 들어온 걸 모르고 있었어요. 바로 곁에 있으니 그들의 이야기가 더 잘 들렸고 핸드폰을 꺼내 바로 녹음을 시작했죠. 이혼하게 되면 장기기증 동의서가 있으니까 규현이한테 장기기증 하겠다고 하면 될 거야. 정말? 그럼 나 바로 기증받을 수 있는 거야? 나 살 수 있는 거지? 그래, 불쌍한 내 아들. 그동안 엄마도 없이 고생이 많았지? 엄마가 살려줄게. 내 아들 꼭 살려줄 거야. 어머님, 이렇게 어머님이랑 연락이 된 건 하늘이 도운 거예요. 천운이요. 그러니까 용진이한텐 미안하지만 나는 내 아들 살려야 해. 그게 나한테는 가장 중요해. 엄마, 고마워. 고마워요, 어머님.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눈이 돌아갈 것 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환자복을 입은 남자가 어머님의 친아들 같았어요. 남편에게 어머님이 새어머니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된 말인지 알 순 없었지만 분명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건 확실했죠. 남편은 다치기 전에 뇌사 상태 장기기증 동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이벤트성으로 동의서를 모았었고 그래서 남편도 어머님의 권유로 작성하게 된 거죠. 그때는 다칠 줄도 모르고 그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한 일인데 시어머님은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와 이혼을 시킨 뒤 자기가 보호자가 돼 남편의 산소 마스크를 치우고 친아들에게 장기 기증을 하려고 하는 게 분명했죠.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지자 치가 떨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내 남편에게, 자기 아들에게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커튼을 열어 젖히고 그들 앞에 나섰어요.
에그머니나, 네가 왜 여기 있니? 누구세요? 어머님 아시는 분이에요? 다 들었어요, 저. 지금 제정신이세요? 듣긴 뭘 다 들었다는 거야? 너 나 미행했니? 내 남편 죽여서 이 사람한테 장기 준다고요? 내가 그렇게 하게 둘 것 같아요? 안 두면 네가 뭔데? 너 이혼 도장 찍었어. 서류 내 손에 있다고. 의기양양하게 서류가 자기한테 있다는 말에 저는 재빨리 손을 뻗어 서류를 낚아챘어요. 그리고 바로 서류를 쫙쫙 찢어버렸죠. 아주 갈기갈기 찢어버리자 시모가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지르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 미친년이? 미치긴 누가 미쳐? 당신이 미쳤지.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어? 이 년이 지금 말 다 했어? 시모는 저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주먹을 쥐고 때렸는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뼈가 부러질 것 같더군요. 때리는 걸 피하려고 했지만 마구잡이로 때리니 전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최대한 피하며 때리는 대로 다 맞아줬어요. 그랬더니 도끼 눈을 해서는 저에게 까불지 말라고 전하더군요. 그때 병원 경비들이 도착을 했고 저희는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그 길로 저는 시모를 피해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곧장 진단서를 떼서 경찰서로 향했죠. 너무나 악질적인 시모의 행동에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서로 간 저는 시모를 폭행죄로 고소했죠. 자고로 형사 마누라인데 저도 법으로 상대해야겠다 싶어서요. 고소를 한 후 시아버님을 찾아갔어요. 그 사이 집에 도착한 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아버님도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화가 나 계셨어요. 애미, 너는 시어머니한테 무슨 버릇없는 짓을 한 거야? 미행이라니! 미행이라니! 아버님, 지금 속고 계시는 거예요. 속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지금 또 무슨 수작 부리는 거야? 아버님, 이걸 들어주세요. 이게 뭐냐? 저는 병실에서 핸드폰으로 녹음한 파일을 틀었어요. 핸드폰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나오자 시모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시아버님은 내용을 다 듣고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요. 혹시 아버님 재혼하신 거예요? 그래, 그 용진이가 어릴 때 재혼했지. 아이, 그런데 당신,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야?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요. 내 말 들으면 다 이해할 거예요. 진정해요. 당신 자식이 있었어? 나한테는 처녀라고 하고 시집 왔잖아. 처음부터 다 거짓이었어. 그게 아니고 여보. 게다가 내 자식 죽이고 네 자식 살리려고 했다 이거지? 이런... 여보, 진정해요. 진정해요. 이게 지금 진정할 일이야? 아버님은 시모의 얼굴을 때렸고 힘이 너무 세서 바닥에 쿵 하고 넘어졌어요. 벌떡 일어난 시모는 무릎까지 기어와 싹싹 빌기 시작했죠. 여보, 그게 아니고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죽을 병이라 이식을 해야 살 수 있대요.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줘요. 네? 이런 미친년, 내 자식 죽여서 네 자식 살린다고?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래? 누가 그러냐고? 용진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새아기 들어올 때도 친엄마 같은 마음으로 재혼한 것도 알리지 않은 아이야. 그런 아이한테 당신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여보, 잘못했어요. 제발 잘못했어요. 시모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시아버님은 노발대발 하셨어요. 결국 그 밤에 시모는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됐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동안 따르고 존경했던 시어머니였는데 더 이상 그 사람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 후 아버님은 이혼 소송을 거셨어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조사 과정에 재산을 자신의 친아들에게 빼돌린 정황이 나왔고 시모는 결국 무일푼으로 이혼을 당했죠. 게다가 폭행죄로 제가 고소를 했는데 병원 CCTV에 과도를 들고 설치는 장면이 나오면서 특수폭행죄까지 받게 됐어요. 시모는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저와 남편을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었고 맘 같아선 외면하고 싶었지만 아량을 베풀어 합의를 해줬어요. 다시는 우리 곁에 얼쩡거리지 않겠다고 고개 숙여 사과를 한 후에야 모든 일이 끝이 났죠. 일이 끝난 뒤 저는 다시 남편 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사과를 했죠. 잠시나마 떠나려고 했던 나를 용서하라고요. 이 말을 했을 때 제 느낌상 남편이 슬쩍 웃었던 것 같아요. 마치 저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요. 그 느낌 하나로 저도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 사연을 적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덕분인지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네요. 저는 여전히 남편 곁을 지키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지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최대한 오래오래 남편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럴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세요. 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봄날 건강 조심하세요.